너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딸아이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3개월 동안 연락하지 마. 엄마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꺼버렸어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서서 여권을 꺼내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승객 여러분, 베트남 다낭행 K451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충분히 뒤돌아봤으니까요. 충분히 참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순이에요. 올해 62이고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5년이 됐어요. 딸 하나 있는데 민지라고 해요. 35살이죠. 손주가 둘 있어요. 7살 주호랑 4살 서연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이 저한테 제안을 했죠.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1층에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 엄마 방으로 꾸며 드릴게요. 손주들도 보시고 우리도 엄마 챙겨드리고 그게 서로 좋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무리 친정딸이라도 시집간 딸 집에 들어가 사는 게 편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민지가 계속 설득했죠. 엄마, 요즘 세상이 어디 옛날 같아요. 우리는 시댁, 친정 그런 거 안 따져요. 동우 오빠도 엄마 좋아하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제발 오세요. 사위, 동우도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함께 계시는 게 훨씬 좋죠. 걱정 마시고 오세요. 그렇게 착한 말들을 듣고 나니까 거절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년 전에 딸네 집 1층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네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은 작은 방 하나랑 화장실, 그리고 주방 일부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2층이 거실이랑 안방, 3층이 아이들 방이었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이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와서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딸도 퇴근하고 와서 저랑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저녁도 먹고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해줄게. 그 다음 날도 부탁이 왔어요. 그러다 어느새 제가 매일 아침 애들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게 당연해졌죠. 엄마, 오늘 점심에 밥 좀 해주세요. 동우, 오빠가 집에서 먹겠대요. 엄마, 주호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엄마, 저녁에 애들 좀 봐주세요. 우리 회식 있어서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딸을 돕는 게, 손주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제 시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요. 가족들 아침 준비해야 하거든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꺼내놓고, 김치 담고, 사위 동우는 아침에 꼭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대요. 민지는 커피를 타달라고 하고요. 주호는 김만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서연이는 계란 후라이가 있어야 하고요. 7시 반쯤 되면 애들을 깨워서 밥 먹이고 8시에 유치원 차에 태워보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밥해요. 동우가 집에서 점심 먹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거든요. 재택근무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까다로워요. 장모님, 이 국은 좀 싱거운데요. 장모님, 저는 이 반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모님, 김치가 좀 시큼한 것 같은데 새로 담그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매일 이런 식이에요. 제가 평생 요리해 왔는데 맛없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번 뭔가 지적을 해요. 오후 3시쯤 되면 주호 학원 데려다 줘요. 영어 학원, 태권도, 피아노. 일주일에 학원이 5개예요. 7살에 가요. 그걸 제가 다 데려다 주고 데려와요. 저녁 준비는 5시부터 시작해요. 가족이 4명이고 저까지 5명이니까 음식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동우는 저녁에도 반찬이 최소 4가지는 있어야 한대요. 민지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샐러드를 따로 해달라고 하고요. 저녁 먹고 나면 또 설거지, 그리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그러면 밤 10시예요. 그제야 제 방으로 내려와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쉬는 게 아니에요. 내일 뭘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잠들죠. 주말은 더 힘들어요. 온 가족이 집에 있으니까 밥을 더 많이 해야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동우는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는데 그때도 안주를 제가 준비해요. 한 번은 물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든 것 같아. 주말에는 외식 좀 하는 게 어떨까? 민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외식하면 돈만 들잖아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우리 동우 오빠도 엄마 음식 너무 좋아해요. 그치, 오빠.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장모님. 장모님 음식 먹으면 밖에 음식은 못 먹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제 생활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어느새 저는 가정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어요. 가정부는 돈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공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저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엔 고마웠죠. 딸이 용돈을 주다니. 고맙다, 민지야.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죠. 엄마가 우리 집에서 사시는데 생활비 드려야죠. 그런데 다음 날 깨달았어요. 이게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쓸 돈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 시장 가실 때 배추 좀 사오세요. 김장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동우 오빠 셔츠 세탁소에 맡기고 오세요. 엄마, 주 학원비 내고 오세요. 30만 원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나갔어요. 장 보고 애들 간식 사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지는 제가 생활비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그러는데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장 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30만 원으로는 좀.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30만 원이 적어요? 엄마 혼자 쓰시는 건데 요즘 노인분들 기초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충분하지 않아요? 제 기초연금은 32만 원이었어요. 그걸 합쳐도 62만 원인데 저는 그 돈으로 제 보험료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친구들 만날 때 쓸 돈도 있어야 했어요. 근데 장까지 보고 애들 것까지 사다 보면 남는 게 없었죠. 그게 엄마 병원비도 있고. 엄마, 병원은 자주 가시는 것도 안 좋아요. 괜히 약만 많이 먹게 되고. 건강하신데 뭐하러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세요? 저는 그날부터 제 연금에서도 집안 살림을 보태머요. 말하기가 뭔가 미안하더라고요. 딸네 집에 얹혀 사는데
돈 타령을 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러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죠. 제 방이 1층이고 주방이랑 거실이 2층이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줄이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것도 들지 마시고요. 집에 와서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 무릎이 좀 안 좋대. 의사 선생님이 계단 오르내리는 거 좀 줄이래. 민지가 걱정하는 듯이 물었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파.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가 당분간 음식을 간단하게 해도 될까? 매일 2층 올라가서 요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랬더니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동우 오빠는 집밥 먹어야 한다는 사람인데 엄마가 안 해주시면 우리가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젊으실 때 우리 아빠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가 3층짜리 집도 마련해 드렸고 방도 따로 드렸고 조금만 힘내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계단을 올라가서 저녁을 준비했죠. 무릎이 아팠지만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5명쯤 됐던 것 같아요. 민지가 아침에 말했죠. 엄마, 오늘 친구들 오는데 점심 좀 준비해 주세요. 괜찮은 거로요. 제 친구들한테 엄마 요리 솜씨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러 갔어요. 불고기용 고기를 사고 신선한 야채를 사고 전 부칠 재료도 샀어요. 제 돈으로요. 민지는 돈을 주지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친구들이 왔어요. 저는 2층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불고기 굽고 잡채 만들고 전 부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시간 동안 요리했어요. 음식을 상에 차려놓으니까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와, 언니 진짜 좋겠다. 이런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니. 맞아.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민지가 뿌듯한 얼굴로 웃었어요.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시거든요. 매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아, 엄마는 1층에서 드실 거예요. 엄마는 혼자 편하게 드시는 게 더 좋으시대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함께 먹을 생각이었는데 민지가 미리 그렇게 말해버렸죠. 저는 어쩔 수 없이 1층 제 방으로 내려왔어요. 남은 음식 조금을 접시에 담아서요. 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즐거워 보였죠. 근데 저는 혼자 방에서 식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민지야, 설거지 좀 같이 할까? 엄마, 제가 오늘 친구들 접대하느라 피곤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기도 하고 엄마가 해주세요.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제 무릎은 계속 아팠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엔 민지가 케이크라도 사오고 외식이라도 했었는데요. 그날 아침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엄마, 오늘 저녁에 동우 오빠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잘 대접해야 하거든요. 엄마가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민지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승진이 걸려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그날 제 생일에 8명분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전 종류별로 5가지, 나물 반찬, 김치, 찌개, 밥,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왔을 때 저는 1층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민지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엄마, 손님들 오시면 엄마는 1층에 계세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요. 칭찬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와,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이런 요리를 집에서 먹을 수 있다니 동우 씨 정말 부럽습니다. 동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저희 장모님이 요리를 잘하셔서요.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매일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제 방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제 생일 저녁 식사였죠.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도 아무도 제 방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생일 축하해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설거지를 하러 올라갔더니 싱크대에 또 그릇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민지가 나타났어요. 엄마,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동우 오빠, 상사분이 음식 정말 맛있었다고 하셨대요. 덕분에 좋은 인상 남긴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동우 오빠 부모님 오신대요. 그때도 음식 부탁드려요. 시부모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엄마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동우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민지가 미리 말했었죠. 엄마, 시부모님이 되게 까다로우세요. 특히 시어머니가 음식도 전통 방식으로 해야 하고 집도 깨끗해야 하고 엄마가 좀 신경 써주세요. 저는 이틀 전부터 준비했어요. 집 청소를 다시 하고 장을 봐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반찬도 미리 만들어 뒀죠. 시부모님이 도착하신 날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전통 방식으로요. 밥, 국, 나물 반찬 6가지, 김치 3가지, 생선구이, 계란찜. 상을 차리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음식을 보시더니 표정이 별로였어요. 요즘 집들은 다 이런가요? 상차림이 좀 부실하네. 민지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나물은 간이 좀 센 것 같고 김치는 좀 싱거운 것 같네요. 생선도 좀 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요리해 온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점심 준비, 저녁 준비, 하루 종일 주방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을 하셨죠. 이 국은 왜 이렇게 뜨거워요? 식혀서 내놔야지. 반찬 가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식을 대충 하네요. 저는 참았어요. 동우의 어머니니까, 민지의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지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였죠. 민지야, 너희 어머니 요리 솜씨가 그렇게 좋진 않던데. 내가 봤을 땐 그냥 평범해. 어머니, 저희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좀 피곤하신가 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나이 있지만 음식은 제대로 하는데, 그리고 집도 좀 어수선하고 먼지도 있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엄마한테 더 잘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더 잘하라고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민지가 제 방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어제 시어머님이 음식이 별로라고 하셨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제 체면도 있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이틀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엄마, 요리하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원래 해오던 일인데 시어머님 입맛이 까다로우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음에 오시면 더 잘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열도 나는 것 같았고요. 기침도 나오고 머리도 아팠어요. 감기인 것 같았죠.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아침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올라가서 밥을 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어요. 민지가 아침 먹으러 나왔다가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좀 아픈 것 같아.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그럼 약 먹어요. 약국에 감기약 있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민지가 시계를 봤어요. 엄마, 저 지금 회사 가야 하는데 애들 아침은 어떡해요? 유치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그게, 엄마, 하루만 참아요. 내일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쉬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도 일했어요. 애들 아침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온몸이 후들거렸지만요. 오후가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열이 더 오른 것 같았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누웠어요. 그때 동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재택근무하는 날이었거든요. 장모님, 점심 준비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배고픈데. 동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한테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요. 저는 다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까지 준비하고 애들 돌보고 밤 10시쯤 돼서야 제 방으로 내려왔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열이 더 올랐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 정말 안 되겠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지금요. 저 회사인데요. 좀 참고 오후에 가시면 안 돼요. 민지야, 엄마 진짜 힘들어.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럼 택시 타고 가세요. 병원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저는 정말 못 빠져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독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무리하셨나 보네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며칠은 푹 쉬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방에 누웠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주셔야 하는데 3시까지 주호 영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민지야, 엄마 독감이래.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셨어. 엄마, 그럼 주호는 어떡해요? 학원 빠지면 진도 못 따라가는데 제발 이번만 부탁드려요. 저는 일어났어요. 주호를 학원에 데려다 줬어요. 온몸이 아팠지만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동우였어요. 장모님, 저녁 준비 안 되셨어요? 배고픈데. 동우 씨, 제가 오늘 독감이라서 병원 다녀왔어요. 오늘은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장모님, 저는 배달 음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속이 안 좋아지고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날도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찌개랑 밥이요. 하지만 요리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흘을 알았어요. 그 사흘 동안도 계속 일했어요. 아침 준비, 애들 돌보기,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아무도 제가 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어요. 겨우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 있었어요. 2년 전에 이 집에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야. 그냥 무료 가정부일 뿐이야. 그리고 그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지가 저녁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동우 오빠 승진 축하 파티 하려고 해요. 집에서 한 20명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엄마가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민지야, 그건 좀. 엄마, 왜요? 못하시게요? 아니, 엄마가 최근에 계속 아팠잖아. 20명 음식을 혼자 어떻게 준비해? 민지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엄마, 평소에 5명 음식 하시는데 20명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양만 늘리시면 되잖아요. 민지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 몸도 안 좋고 동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이번 파티가 저한테 정말 중요해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제 딸과 사위가 맞나 싶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옛날 친구 정숙이었어요. 순이야, 나 다음 달에 베트남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3개월 코스야. 한번 살아보자. 정숙이는 저랑 같은 또래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친구예요.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혼자 여행 다니면서 재미있게 산다고 했었죠. 그때는 나는 안 돼. 애들 봐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뭔가가 확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는 정숙이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정숙아, 나 갈게. 같이 가자.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단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 보험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충분했어요. 3개월 여행 가고도 남을 만큼요. 그리고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샀어요. 다음 달 15일 출발이었죠. 정숙이랑 같이요. 정숙이가 전화했어요. 순이야, 진짜 가는 거야? 딸한테는 말했어? 아니, 안 했어. 말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럼 어떡할 거야? 떠나기 직전에 말할 거야. 아니면 떠나고 나서. 괜찮겠어. 딸이 화내지 않을까? 저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화를 내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정숙이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순이야, 너 그 집에서 너무 힘들어 보였어. 지난번에 봤을 때도, 응, 나도 이제 알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어요. 민지가 뭘 부탁하면 전처럼 바로, 그래, 알았어.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일 김장 좀 해주세요. 20포기만요. 민지야, 엄마 혼자 20포기는 힘들어. 5포기만 할게. 5포기요.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럼 민지가 사 먹든지 아니면 민지가 같이 담그든지 해.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요? 요즘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야. 엄마도 나이 들었어. 예전처럼 못해. 동우가 점심때 투덜거렸어요. 장모님, 오늘 반찬이 2개밖에 없네요. 동우 씨, 오늘은 이것만 있어요. 더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동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필요한 물건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어요.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제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제 물건보다 남의 물건을 더 많이 쌓아뒀었거든요. 어느 날 1층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진의 가족이 맡겨둔 물건들이 가득했죠. 오래된 옷, 안 쓰는 가전제품, 장난감들. 민지가 내려왔어요. 엄마, 뭐 해요? 정리하는 거야. 이 물건들 다 가져가. 네? 왜요? 여기 두면 되잖아요. 안 돼. 이제 이 공간은 엄마 거야. 너희 물건은 너희가 가져가. 엄마, 우리 집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버리든지 창고 빌리든지. 엄마는 이제 너희 물건 보관 안 해줘. 민지가 짜증을 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저는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민지야, 엄마가 2년 동안 여기서 뭐 했는지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너희 가정부였어. 요리사였고, 청소부였고, 애 봐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가족은 아니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이렇게 대하니? 엄마가 아파도 쉬게 해주지도 않고, 생일날에도 일 시키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민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딸네 집에 오면 가족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어. 엄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저는 웃었어요. 잘해줬다고? 생활비 30만 원 주면서 장보고 집안일 다 하라는 게 잘해주는 거야? 엄마 독감 걸렸을 때도 쉬지 못하게 한 게 잘해주는 거야? 민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2년 동안 내가 뭘 했나 생각해 봤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다. 쉬는 날이 없었다. 아파도 쉬지 못했다. 내 생일도 없었고 내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알았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다. 다음 주에 나는 떠난다. 베트남으로 3개월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확실한 건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다. 일기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또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동우 오빠 승진 파티하기로 했어요. 20명 온다고 했죠. 음식 준비 부탁드려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지를 봤어요. 민지야, 엄마 그날 없어. 네? 어디 가세요? 여행. 여행요? 어디로요? 얼마나요? 베트남. 3개월.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동우도 마찬가지였죠. 3개월요.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비행기표도 이미 샀어. 엄마, 안 돼요.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집안일은요? 엄마가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지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니? 그렇게 하면 돼. 엄마, 그건 제가 회사 다니기 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엄마 상황도 달라졌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동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그럼 파티는 어떡하죠? 제가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다 말했는데. 동우,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3개월 여행.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모르게요. 민지야, 너는 엄마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니?
엄마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엄마 생일날 뭐 했니? 엄마 몸 아플 때 뭐 했어?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봤니? 민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엄마는 너희한테 가정부였어. 엄마가 아니었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3개월 동안 너희 없이.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지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동우는 저를 째려보기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말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방 짐을 다 쌌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 버렸어요. 2년 동안 모았던 것들이었지만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민지한테요. 민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한테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야. 2년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딸네 집에서 손주들 보면서 가족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달랐어. 엄마는 가족이 아니었어. 엄마는 편리한 도구였어. 필요할 때 쓰고 아플 때도 쓰고 쉬고 싶어도 쉬게 해주지 않는. 엄마가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그냥 슬퍼. 내 딸이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도구로 봤다는 게 이제 엄마는 떠날 거야. 엄마 인생을 살러. 62년을 살았는데 엄마를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3개월 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예전처럼은 절대 안 살 거라는 거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건강해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근데 이제는 엄마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조용히 씻고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2층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모두 자고 있었죠. 잘 있어,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러 갈게.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정수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야, 진짜 왔네. 그럼 내가 왜 안 와? 우리는 웃으면서 포옹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민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 처음에 말했던 그 문자였죠.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려고 해. 3개월 동안 연락하지 마. 엄마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리고 핸드폰을 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이. 베트남 다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1시쯤이었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한국의 추운 날씨와는 완전히 달랐죠.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우리 진짜 해냈어. 응, 진짜 해냈어.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발코니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짐을 풀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바다를 봤어요. 이게 자유구나.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3일 후에 켰어요. 민지한테서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죠.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농담이시죠? 진짜 베트남 가신 거예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우리 어떡해요? 애들이 엄마 찾아요. 마지막 문자는 이거였어요. 엄마, 동우 오빠 파티 망했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네요.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는 잘 있어. 3개월 후에 연락할게. 그동안 연락하지 마.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첫 일주일은 정말 이상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일어나서 밥 해야 한다고. 근데 안 해도 됐어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아침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빵이랑 커피, 그게 다였어요. 설거지도 안 해도 됐어요. 점심은 정숙이랑 밖에서 먹었어요. 베트남, 쌀국수, 반미, 분짜,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 사 먹고 작은 식당에서 현지 음식 먹고 하루 종일 요리 안 해도 됐어요. 청소 안 해도 됐어요.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소에 맡겼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정말 많이요. 그 시간에 뭘 했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봤어요. 그냥 앉아서 1시간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전에는 정숙이랑 산책을 했어요. 해변을 걷거나 시장을 구경하거나 점심 먹고 나면 낮잠을 잤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책을 읽었어요. 한국에서 못 읽었던 책들을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요. 저녁에는 다른 여행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남편 보내고 혼자 세계 여행 중이래요. 전 5년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는 응원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인대요. 그 말을 듣고 부러웠어요. 2주쯤 지났을 때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민지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김장 어떻게 해요? 엄마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엄마, 주호가 학원 안 가려고 해요. 엄마가 데려다 주셔야 하는데, 엄마, 동우 오빠가 집밥 먹고 싶대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어떡해요? 저는 이번에도 짧게 답장했어요. 김장은 사 먹어. 주호는 네가 데려다 줘. 요리는 배워. 엄마도 혼자 배웠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베트남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현지 선생님한테 배웠죠. 간단한 인사말, 주문하는 법, 길 묻는 법.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재미있었어요. 62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니. 그리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해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이 있었거든요.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졌어요. 정수기가 말했어요. 순이야,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환해졌어. 거울을 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2년 전 딸네 집에 갔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아니, 더 젊어 보였어요. 웃음도 많아졌어요. 매일 웃었어요. 정숙이랑, 다른 여행자들이랑, 베트남 사람들이랑. 1달 반쯤 됐을 때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민지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지야.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엄마 없으니까 진짜 못 살겠어요. 애들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다 해요? 엄마는 2년 동안 했는데, 엄마는 집에만 계셨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집에만 있었다고 해서 일이 적은 게 아니야.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 쉬는 날도 없이. 몰랐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민지야, 엄마는 아직 안 돌아가. 그리고 주소는 안 알려줄 거야. 엄마, 민지야, 엄마 말 잘 들어봐. 엄마가 2년 동안 너희한테 뭐였는지 알아? 가족이 아니었어. 편리한 도구였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맞아. 엄마가 아플 때도,
생일 때도 너희는 엄마한테 일을 시켰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민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엄마,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2달째가 됐을 때 정숙이랑 다른 도시로 갔어요. 호이안, 후에, 하노이, 베트남 곳곳을 여행했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베트남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여행자도 있고 어느 날 저녁 한 프랑스 여자분이 물었어요. 순이, 당신은 왜 여행을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제 자신을 찾으러요. 62년을 살았는데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찾았나요? 저는 웃었어요. 네, 찾았어요. 그리고 3달이 됐어요.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날이었죠. 근데 저는 비행기 표를 바꿨어요. 3개월 더 연장했어요. 민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엄마 3개월 더 있을 거야. 조금 더 있고 싶어. 민지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저희도 이제 좀 적응했어요. 동우 오빠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저도 애들 돌보는 게 익숙해졌고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보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이가 물었어요. 순이야, 너 진짜 돌아갈 거야? 모르겠어.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럼 여기서 살면 되잖아. 그게 가능할까? 왜 안 돼? 요즘은 다 가능해. 비자만 해결하면 돼.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 사는 것을요. 작은 집을 빌려서 베트남어를 더 배우고 요가를 계속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민지는 이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주들 가끔 영상통화로 보면 되죠. 4개월째가 됐을 때 민지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화면에 민지와 주호,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저는 웃었어요. 주호야, 서연아, 잘 지냈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얼굴 좋아 보이세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래?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지야,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서 좀 더 살아볼까 해. 네, 3개월 더.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여기가 너무 좋아.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진심이야? 네, 제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도구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해주세요. 영상통화로라도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민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 제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지네 집이 아니라 제 집을 구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지네 가서 손주들 보고 하지만 엄마 인생을 살면서요. 다른 하나는 여기 베트남에 계속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민지랑은 영상통화로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 한국 가서 보고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예전처럼은 절대 안 살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다낭 해변에 앉아 있어요. 노을을 보면서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요.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민지가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면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선택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조언 좀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고민 중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여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중요해요. 희생도 아름답지만 자기 파괴는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